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입니다. 9월에 들어서서 인제 날씨가 쪼끔 시원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적당한 음주 암 발생 위험 높일까?" 하는 내용 중에서 특히 소화기 암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매번 제가 강의 드릴 때 하는 말씀이 우리 몸은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적절한 속도로 젊은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돌릴 수 있으면 그러면은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중요하고 폐에서 산소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인제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돌릴 때 그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체중이 너무 빠지거나 지방이 워낙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힘이 들어지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몸에 근육이 뭉치면서 아프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먹는 거,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항상 중심을 유지하게 되고 연세 드시면서는 감정적인 거는 쪼끔 힘들면 그냥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먹고 움직이는 거에 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힘이 떨어지면 좀 더 감정이 잡기가 어려워지고 또 힘이 잘 유지되면 기분이 좋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는 거죠. 거기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먹고 움직이고 감정 다스리는 거 이외에 흡연과 음주 파트는 계속 제외해 왔습니다. 흡연은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거기 때문에 말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과거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음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도 남자 같은 경우는 두세 잔의 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고거에 반에 해당하는 여자나 노인들의 경우는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술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이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모이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들이 저위험 음주, 그러니까 보통 적정 음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 특히 소화기 암 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의학상에서 가장 잘 된 연구, 믿을 만한 연구라고 하면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술을 드신 분, 안 드신 분을 실험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술 같은 경우는 과음을 시키는 거는 인위적으로 사람한테 과음을 시켜서 건강에 위해를 가지고 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구는 시행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음주와 관련한 거를 분석한 것도 꽤 좋은 증거로서 채택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2 년마다 검진을 하기 때문에 2년 사이에 중간에 뭐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한 거에 영향은 쪼끔 비틀림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연구가 1,000,000 명, 2,000,000 명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 각각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검진을 잘 받는 것 가지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방과 관련된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면은 알코올, 특히 에탄올을 함유한 음료를 얘기를 하고요. 술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과거부터 어떤 술이건 알코올 그램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 위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와인,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 하는 등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 연구 결과들은 지금은 굉장히 배척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와인이건 증류주건 맥주건 모든 종류의 에탄올을 함유한 음료가 우리 몸에 특히 암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술과 술의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담배와 같은 제1군 발암 요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하루에 50g 정도의 술, 이거는 이제 50g이면은 과한 술의 영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맥주 보통 500ml짜리 2잔, 그러니까 1000ml 정도 되겠죠. 막걸리 760짜리 1병, 소주 360ml짜리 3분의 2병 또는 위스키 3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음주를 하게 되면 암 발생 위험이 대부분 2~3배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학 연구에서요, 한 1.5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1.5배 정도 되면. 그러니까 2~3배 정도 증가하는 거는 꽤 증가하는 위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1군 발암 요인으로 채택이 됐겠죠. 이거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그램으로 보여준 IARC, 아까 얘기 드리던 암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주로 내는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 장기에 술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강, 또 구강에서 식도까지 넘어가는 모든 부위, 인두, 후두와 같은 부위에 암 발생에 술이 영향을 미치고, 또 식도도 마찬가지로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식도 이외의 위암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은 위암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위암이 많은 거지. 이제 음식 종류나 이제 원래 먹는 음식에 나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거, 뭐 이렇게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도 영향이 되고요. 외국 사람보다 육류나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많은 음식을 덜 먹는 것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고령자층에서 특히 위암 발생이 높은데, 외국에서는 위암이 술로 인해서 발생이 증가하는 암이라고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도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미 있게 결과가 나와서 위암 발생도 증가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대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직장, 결장, 그래서 대장의 하부 항문 바로 위에 몇십 cm 사이에 암을 많이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 대장, 간, 구강에서부터 식도 모든 구간에 암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잘 아시는 간이죠. 간은 술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간암이 있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장기 전부 다 걸려 있고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내려가는 장기가 전부 다 걸려 있고, 간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는 췌장암과 관련해서 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췌장과 담낭과 관련된 암도 술과 관련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술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는 세포를 파괴시키고 세포가 다시 새로운 걸로 재생되는 거, 암이라는 거나 어떤 몸의 모든 부위에 상처가 난 거는 나아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게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위에 병변이 있어도 이분이 굉장히 대사 속도가 빠르고 잘 먹고 잘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암의 전구 병변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약을 써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분의 자기 체력과 이런 재생 능력, 면역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병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술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구강과 식도에 안 좋은 물질이 닿았을 때 그런 것들이 흡수되는 거를 촉진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일으키게 되고, 또
인제 세포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인 DNA 합성이나 회복하는 걸 억제해서 잘못된 DNA가 만들어지는 데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술은 특히나 엽산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인제 세포 이 구성 성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식물성 성분에서 오는 엽산하고 동물성 성분에서 오는 비타민 B12가 DNA나 RNA나 뭐 이런 핵산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식물성 에서 오는 주로 과일보다는 채소에서 오는 엽산과 같은 필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구강과 장내 박테리아를 상태를 변화시켜서 몸에 좋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적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으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술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이제 보통 저희가 일일 섭취 알코올량의 12g 정도를 한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소주 한 잔 정도에 해당하고, 보통 20% 도수의 소주 한 잔이면 약 12g 이래서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맥주 500ml 같은 경우도 약 20g이고 와인 150ml, 보통 이제 한 단위를 얘기를 해요. 소주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큰 거 한 잔 500이죠. 그다음에 와인 150 정도로 생각하고 위스키는 완샷으로 봤을 때 약 12에서 14g 정도 된다는 거고, 보통 술 1단이나 1.5단위 정도 된다고 볼 때 이 모든 것이 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인제는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알코올 섭취, 술 섭취는 사실 한 잔도 좋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남성보다도 여성의 유방암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인제 저희 의문점이었던 하루에 한두 잔, 보통 30g 이하의 소량 음주, 적정 음주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것 정도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겠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 암은 소화기계암을 위주로 했는데 위암이 1000명당 1.39명 증가하고요. 이 30g 이하의 음주에서 대장암이 그다음으로 1.35명, 간암이 0.88명, 췌장암이 0.67명, 담도가 0.33, 식도가 0.11. 이래서 이제 저희가 간암이 가장 음주랑 상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 생기는 거냐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을 먹고 안 먹고에 의해서 몇 배 증가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암이 증가할 수 있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이런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기 있어서 모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하고 또 소화에 관여하는, 소화와 대사에 관여하는 간, 췌장, 담도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소화기는 음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랑 또 일주일에 뭐 조금씩 많이 먹는 거랑 어떤 게 나쁘겠느냐 하면, 이제 보통 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문제가 되죠. 여기 보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남자고요. 하늘색에 해당하는 게 여자고 중간선에 해당하는 게 이제 둘을 합친 전체인데 거의 남자에 가까워져 있죠. 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랑 전체를 그냥 동일하게 볼 때 일주일에 과음주군, 보통 하루에 30g 이상씩 해갖고 일주일에 210g 이상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경도는 10g, 15g이야. 그다음에 중등도는 15에서 30g 사이, 이 이상에 해당하는 거를 과음주군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일주일 단위의 음주를 구분을 했을 때 점점 더 하루에 15g 정도 먹는 정도를 일주일에 모은 거, 한 105g 정도 먹는 정도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보고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아주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하고, 보통 주에 200g 이상이요. 그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아주 안 먹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지느냐? 그러면 1.28배 높다는 거고요. 음주 빈도에 있어서 매일 먹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먹는 사람, 점점 횟수가 늘어날 때 그러면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음주를 먹는 사람이 몇 그램을 먹건 상관없이 매일 먹는 사람이 위해가 1.4배, 1.38배 정도 증가한다는 게 보고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돌려본 검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먹는 게 위해하느냐 하는 건데 보통 인제 저희가 5-6잔 먹는 정도를 표준적으로 먹는다. 소주 1병 먹는다고 볼 때 위해가 1.2배가 좀 못되게 증가하고요. 그 아래에서도 남자분들은 증가하지만 한 번 먹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암 예방을 하는데 더 나쁘다 하는 근거는 남자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여자에서는 영향이 컸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연구들이 좀 더 나온 거를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연구를 종합하면 매일매일 먹는 것이 듬성듬성 먹는 것보다는 많이 나쁘다. 그리고 한 번에 소주 1병보다도 못한 정도의 양을 먹어도 문제가 된다. 또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먹는 양이 늘면 늘수록 문제가 된다. 근데 일주일에 한 100g 정도, 일주일 내내 먹는다면 하루에 한 10g 정도 먹는 정도의 소주 한 잔이 채 못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암 예방의 측면에서는 술은 끊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었을 때 난 여태까지 계속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걸렸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술을 뭐 일주일,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먹는데 술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다른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술을 먹어도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병이 걸리기보다는 나이 들어서 병이 걸리기가 좀 더 쉽거든요. 자기 자체 체력이 모자란 사람. 특히 이거는 소화기계의 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기계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잘 소화 흡수하고 체중이 늘지 않고 설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이 좀 못 되는 사람들은 소량의 음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식도암 이런 거는 마른 사람들이 걸리면 저희가 이 여러 암 중에서 췌장암, 담도암, 식도암이 제일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간암도 물론 예후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요새는 여러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나쁜데 그게 마른 사람한테 걸렸을 때는 조금 더 나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특히 식도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마르시고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일수록 소량의 음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주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있어서 실시간 질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U 3W 님 질문 받겠습니다. 24년도 건강검진에서 12장의 용종이 있어서 떼어내고 화생성 위험이라는 건 장상피 화생 그런 얘기이신 것 같고 진단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비타민C와 칼슘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건강보조식품명. 비타민C는 사실은 속이 쓰라리거나 설사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그 용량 이상이 되면 안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장 용종과 장상피 화생하고는 같은 요인이 작동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장상피 화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반찬 같은 게 가볍게 식사하시는 거 이런 게 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상피 화생은 저희가 이제 보통 검진했을 때 맵고 짠 거 빼고 고르게 좀 드시고 나물 같은 것도 다양하게 드셔서 새로운 세포가 빨리빨리 만들어지게 체중이 줄지 않고 조금 늘려서 새로운 세포가 조금 빨리 만들어지게 만들어보자 하면 1-2년 이내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꽤 그런 걸 봐요. 특히 한 70세 이전의 어르신들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조금 치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위암을 예방하려고. 비타민C는
많은 용량이 아니라서 쓰라리고 그렇지 않으시면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칼슘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고용량이 안 되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건강보조식품은 사실은 약한 분들은 조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먹지 않는 거를 고려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비타민 C는 저희가 에비던스로 근거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체 활동이 많아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분들한테 권유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신체 활동이 많고 운동량이 과도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영양제가 아니라 과일, 채소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뵐게요. 봉골레 불닭님. 저는 163cm에 48kg 마른 체중인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경도지방간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조금 놀라웠는데요. 운동과 생활습관 측면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분이 여성 같은데요. 키와 몸무게로 봐서는. 그런데 나이가 젊으신 분인지 나이가 드신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지방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줄여 먹는다고 해서 꼭 지방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세 끼니 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많이 먹고 흡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음식 줄이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수 있으면 아무 때라도 운동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마른 체중이라고 했는데 지방간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에 대해서 먹으면 그냥 그거 소화할 힘이 없어서 뻗어버리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때 지방간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또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운동이 조금 고강도가 되면 전후로 간식하시고 조금씩 가볍게 간식을 하시고 그다음 식사 시간까지 가시면 그거 소화할 힘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간 서서히 없어지실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건 좋지만 환자가 운동을 좀 내 키와 몸무게 대비 고강도로 하시게 되면 힘을 다 끌어내 쓰기 때문에 그다음 먹은 걸 다 비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 타임에 드시는 걸 나눠 드시더라도 이분 흡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면 체중이 48kg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특히 과일, 야채 같은 거, 과일,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그 흡수 못 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방간 줄인다고 그런 걸 열심히 드시지 마시고 식사를 그냥 고르게 하시고 채소 같은 거는 생채소보다는 나물 같은 거, 데친 거 이런 쪽으로 가셔서 식사를 적게 하시고 간식을 드시면서 가볍게 뭐 우유나 과일 같은 거를 조금씩 간식을 드시면서 흡수를 높이도록 하셔야지 아마 지방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도한 운동보다는 운동을 나누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DH킴2420님 술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술과 고기는 빠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일 붉은 육류 섭취 권고량이 100g밖에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고기를 섭취 안 하면 단백질 공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고깃집 가면 1인분만 주문해도 200g, 혼자 3인분은 주문해서 먹어야 배를 두드릴 수 있는데 100g 그냥 맛만 봐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네. 그 붉은 고기 100g이 매일 먹었을 때 특히 이제 뭐 소화기계 대장암이나 이런 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술과 고기 먹는 식사끼니 이전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해서 소화할 힘이 떨어졌을 때 나는 체력이 좋은데 그렇게 먹었어. 이래도 그걸 다 이렇게 소비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젊었을 때는요. 나이 들면 그렇게 못 하시죠.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음식량이 줄고요. 고기가 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는데 고기 드시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드시는 건 조금 덜 위해해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고기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거 소화 흡수하는데 힘이 들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한 50대 이후만 돼도 그전 끼니가 불규칙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을 자꾸 빼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췌장에 혹을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대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장은 이게 꼭 육류가 아니더라도 가공식품이 조금 더 위험해요. 그래서 육류 드신다면 가급적 뭐 이렇게 양념이 좀 덜 된 거 이런 거면 더 좋겠긴 한데, 맛만 봐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 나머지랑 같이 드시고 1인분에서 1인분 반 정도, 만약 체구가 크시다면 뭐 그 정도에서 조금 줄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술은 지금 오늘 얘기한 주제에서는 사실은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글쎄요. 회식이나 꼭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한 달에 몇 번은 모르겠지만 내가 즐겨 매일 마시는 거는, 뭐 즐겨 일주일에 3-4회 마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옛날 80대 90대 어르신들의 젊은 시대의 체력과 지금 60대의 체력과 40대 20대의 체력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체구는 좋고 키는 멀쩡하게 외모는 좋아졌는데 체력적으로는 더 못한 것 같아요. 정신력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정신력 해서. 정신력이라는 건 그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사셔서 이렇게 버티고 참고 이런 능력이 조금 뛰어나졌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런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 고기를 먹더라도 타지 않게, 또 너무 양념이 많은 거 이런 거 아닌 걸로 하시면 좋겠고, 고기만 드시지 않고 같이 있는 다른 거랑 같이 드시면 아마 300g까지 안 드실 것 같은데 조금 줄이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00g 먹는다고 모두 다 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는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저게 1일 100g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600-700 되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나뭇잎, 술을 거의 안 마시다가도 가끔 회식에서 폭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간헐적 폭음도 소화기 암 발생에 위험한가요? 제가 3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양, 그 다음에 맨날 먹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먹을 때 얼마 하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폭음도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이상이 규칙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1년에 4번 뭐 이렇게 먹는다, 이런 거 문제 안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다, 문제 안 되겠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소화기 암 발생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뇌 건강, 유방암 위험 이런 건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서 말씀드리게 되겠고, 오늘 소화기 암 발생 위험도 폭음도 문제가 되는데, 한 번에 먹을 때 소주 1병 정도의 것도 문제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잦은 음주가 더 위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근데 잦은 음주가 위험하다는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좀 더 여러 연구들을 좀 기다려서 아주 IARC에서 그런 게 매일 먹는 음주가 반주라 그러죠. 조금 매일 먹는 음주가 폭음하는 것보다 더 나쁜지 어떤지는 조금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요번에 제가 보여드린 연구 결과에서는 매일매일 먹는 게 더 나빴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폭음도 암 발생 위험이 위험하지요. 네. 그 다음에 네. 우라라님,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십니다. 카페인 섭취 줄이는 게 나을까요? 잠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카페인 자체의 문제도 좀 있고요. 암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카페인 먹고 단 간식 먹으면 열량이 부족하거나 심장이 지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은 밥 먹고 소화할 힘이 없어서 넉다운 되는 경향이 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체력이 소진되는 걸 잘 모르게 한다 그럴까요? 하루에 3잔 이상은 아니면 좋겠고, 맥시멈 원래가 이제 머그잔으로 2잔이라서 크지 않은 잔이면 3잔 이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셨거나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 커피를 뭐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지만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제이킴2927님 160cm에 47kg, 47세 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마른 편이시죠? 건강검진할 때 보통 공복혈당 93 정도였는데 올해는 11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급격하게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경우 음식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는지요? 허리 디스크로 올해 신경통약과 소염지통제를 많이 복용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감기 몸살 걸리거나 이럴 때는 공복당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상태, 또 음식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공복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육류, 생선류 같이 단백질하고 밥류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벼워지고 그런 음식 가벼워지고 면떡, 빵, 과자, 과일 뭐 이런 음식이 좀 더 들어오게 될 때 그게 안 들어오더라도 식사가 너무 가벼워져도 힘이 떨어지면서 공복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동 말고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력의 양면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근데 덜 먹어서 공복당이 올라갈 때는 공복당은 올라가지만 당화혈색소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JJJ 오리지널님, 저는 출장이 잦아서 늦은 시간에 식사하고 바로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위 건강이나 대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식사하고 바로 자게 되는 거 우선 근본적으로 역류 같은 거의 위험을 증가시킬 거고 그리고 이게 소화할 힘이 없어서 그냥 자는 거거든요. 늦은 시간에도 식사하지만 사실 늦은 시간이라고 해서 꼭 자는 건 아니죠. 근데 늦게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소화할 힘이 다 떨어져서 그다음에 잠자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게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몸에 내장 지방부터 온몸 부위의 지방량을 늘리면서 염증을 일으킬 거라서 특히나 그 이전 식사가 좀 가볍고 바로 잠들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좀 더 위험할 것 같고요. 소화력도 떨어지고 대장에 혹 생기는 위험도 증가하고 위보다는 대장이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가 불편해서 깨시거나 잠이 깊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위 대장 건강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을 때 늦은 시간에 식사할 때는 조금 줄여서 식사를 하시고 그냥 주무시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뭔가를 드시면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볍게 뭐 꿀이라든가 뭐 과일 조금이라든가 뭐 바나나 하나 뭐 우유 한 잔 이런 거라도 드시고 생활을 시작하시면 아침 식사가 소화가 되면서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중간에 식사가 늦어지기 전에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간식 같은 걸 살짝 하시고 우유에다가 뭐 단 거 조금이라든가 그리고 저녁에 먹는 걸 조금 줄여서 그래서 바로 자게 되더라도 좀 위해가 적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분 뵙겠습니다. 우유 빛깔 찬란한 님은 저는 자기 전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 매일 와인 한 잔도 몸에 해로울까요? 여성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와인도 한 잔이 보통 10g 이상 될 거거든요. 알코올로. 그러면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성이면 유방암 위험은 7에서 10%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로운 거 맞고 와인 한 잔을 먹으면 잠이 잘 오기는 하는데 중간에 잠이 깨는 순간이 있으시면서 환자의 잠이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 전에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 뵙겠습니다. 건포도 땅콩님.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저도 술을 즐겨 마시는데 유전적 요인과 음주가 겹치면 위험이 더 높아질까요? 지금부터라도 술을 줄여야겠지요? 맞습니다. 유전적 요인하고 술하고 같이 겹치면 더 나쁠 거고 또 술하고 담배하고 같이 겹치면 훨씬 더 이렇게 더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모든 담배를 핀다고 모두 폐암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 이 가게에 어떤 장기가 나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먼저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장기는 얼굴보다 더 닮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력에 위암이 있으시면 위가 더 약할 가능성도 있고 위암이 을 일으키기 쉬운 식습관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위가 잘 약한 장기라서 뚫릴 수 있다는 거라서 그러면 더 위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두 개가 같이 겹치면 몇 배로 증가하는지는 찾아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더 위험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건강 찾는 김형사님,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체질인데 이런 사람은 암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발암 물질이 된다고 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빨갰다가 바로 하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술 마시고도 전혀 안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혀 안 취하는 사람들은 걔를 빨리빨리 없애는 효소를 유전적으로 잘 만드는 유전형을 갖고 있는 분이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성분을 없애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라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요.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혈압당뇨 고지혈증, 술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혈압당뇨 고지혈증 생기는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 거 보겠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나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나요? 네. 술이 영향을 미치는 건 만약에 과음했다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음한 다음에 검진을 일주일 이내에 했다. 그러면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도 그렇다면 다른 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 걸려서 먹은 약이 영향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해서 먹는데 내가 그거를 잘 대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을 때 간 수치가 살짝 높았는데 그중에 어떤 수치가 높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GOT, GPT라는 수치가 있고 감마 GT라는 수치가 있어요. 감마 GTP는 일반적으로 음주와 관련이 있고요. GOT, GPT는 이제 술과 관련이 있고요. GOT는 안 높은데 GPT만 높다. 이게 그러니까 GOT는 이제 어떤 염증 생기는 거, 또 뭔가 이제 위해가 되는 게 들어와서 이제 같이 높아지는 거. GPT는 이제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몸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될 때 더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게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GPT만 높아지면 많이 드시지 않는데 저녁에 이렇게 조금 밥 먹고 지쳐서 이렇게 처지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높아지는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여성분 키 몸무게가 안 많은데 내가 경도지방간이 생겼어요.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음식 적고 저녁 먹고 나서 지쳐서 졸게 된다거나 막 자고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GPT라는 지방이 쌓이기 쉬운 수치가 그럴 때 올라가는 수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GOT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GPT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방과 관련된 수치가 아니라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높아지는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이상하게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를 거르고 힘들고 그러면은 몸에 열량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열량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염증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검진해서 보면 이런 경험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그런 경우에 GOT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간 수치가 살짝 높다고 나왔으면 암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다시 검사를 해보면 괜찮아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패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검진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걸 고치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제자리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한번 자신의 검사 수치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드레스업 다운님은 평소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피곤하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이거는 내시경이나 이런 거 검사해서 잘 안 나옵니다.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음식이 좀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 피곤하냐 피곤하면 소화가 안 되냐 둘이 다 양쪽으로 통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소화를 할 힘이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면서 더 피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면 얘가 소화 안 된 음식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몸으로 들어가질 않고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몸이 장기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열량이 안 들어가니까 피곤하고요. 양쪽이 서로 바이스 버사입니다. 서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인 분은 사실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음식량을 늘려야 됩니다. 조금씩. 뭐 늘릴 수 없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밥 먹기 직전에 좀 단 걸 드세요. 단순당요. 꿀, 뭐 초콜릿. 보통 먹지 말라는 음식잖아요. 과자는 말고요. 과자나 빵 이런 건 소화가 안 됩니다. 밀가루로 만들었는 음식은. 근데 꿀 같은 거 좋아요. 아주 단순당. 단순당을 드시면 단순당이 당에 나빠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단순당만 저희가 바로 씁니다. 만약에 밥을 먹었거나 빵을 먹었잖아요. 걔는 바로 못 쓰고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면 그걸 이용해서 소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지방이 부족한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지는 건 당분입니다. 뭐 당 떨어졌다 그러죠. 사실 좀 남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소화가 잘 안 될 때 약간 꿀을 먹고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저트가 아니라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디저트를 먹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앞저트를 먹었대나 앞에 먼저 단 걸 먹었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할 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소화를 도와주는 위운동 촉진제를 조금 써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뭘 먹을 거 찾을 수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일을 하시는 분이면 일이 바쁘시고 그런 분이면 그런 걸 구비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먹는 거는 원치 않고요. 그 순간만 내가 뭐 다른 거 먹고 어떻게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사탕은 너무 열량이 적어서 조금 영향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초콜릿 우유 정도는 드셔야지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하면 체중이 빠지고 소화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소화기 장기는 다 검사하셔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할 힘이 없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소화기만이 아니에요. 딴 데 암이 생겨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 조금 힘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 아픈 거야?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설사해? 그 사람 불편함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잘 안 낫고 계속된다.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열흘이 안 낫고 또 조금 괜찮았다가 또 일주일 열흘씩 안 낫다. 그러면은 온 장기를 뒤져야죠. 근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만약에 연령이 어리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걸 먼저 시행해 보시는 거가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서서히 늘려야 됩니다. 그 소화를 만약에 내가 점심에 소화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소화가 안 되는 끼니 바로 전끼니 전전끼니 중에 어디가 한 끼니 모자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끼니가 아니라요. 전전끼니부터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너무 모자라게 먹었어. 특히 당분을.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체크해 보세요. 네. 네. 한 2여 개 정도 더 질문을 보겠습니다. 민밋 님 최근에 운동을 끊은 지 3년 조금 더 되었는데요. 마른형 비만이 나오더라고요. 지방간이 복부 초음파에서 나왔어요. 유산소 운동 권유받았어요. 혹시 유산소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은 체지방 감소, 즉 지방간 제거에 도움이 안 되나요? 혹시 근육량 증가시키면서 체지방 감소시키는 방법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키시미아, 싹센다, 위고비, 아이미산은 뭔가요? 그건 저도 모르는데 마운자로 뭐가 좋나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약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운동을 끊은 지 3년 조금 더 되었다 그랬는데 운동이 운동을 한다고 지방간이 안 생기고 운동을 한다고 지방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했다고 지방간이 안 생기고 운동을 한다고 지방간이 헷갈린다. 운동을 안 했다고 지방간이 생기고 운동을 했다고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은 거가 쌓일 만큼 남으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해도 일상에서 하시는 신체 활동이 한 뭐 6-7천 정도 걷는다. 뭐 출근할 때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근은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요. 이렇다 그러면 유산소를 시간이 좀 안 되면 덜 해도 되고요. 남자분들 특히 유산소 싫어하거든요. 근력 운동 좋아하지. 근력 운동을 해도 이게 지금 살이 빠지는 데는 그 운동으로 인해서 빠지는 칼로리가 아니라 만약에 60kg짜리가 3매트 정도로 1시간 했다. 그러면 18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3매트면은 한 4.8kg, 4.5kg를 1시간에 걸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180칼로리밖에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체중이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거가 아니라 걔 유산소 운동 때문에 그다음에 혈액을 돌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몇 시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동에 의해서 뇌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라서 유산소 운동은 만약에 내가 할 시간이 없다. 숨차기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지하철 걸어 올라가고 그냥 한 세네 층에 해당하는 건 좀 걸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5-6천 보 정도 따로 걷게 된다. 이러면 유산소 대신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젊은 나이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사실은 유산소를 권유하게 됩니다. 살 빼고 자시고가 아니라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요. 산소를 끌어오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뭔가를 하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언제까지가 그러면 나이 들어서까지 갑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면 저희가 유산소를 먼저 권유하게 되는 게 그 이유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근육을 딱 써도 순간적으로 혈액을 돌리는 건 근력 운동이 좀 더 빨라요. 유산소보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령이라도 일하다가 드시고 뭐라도 드는 걸 하시고 뭐 밴드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방간 제거에 도움이 되지요. 네. 식사하신 다음에 하시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뭐라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지 많이 먹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열량 높은 거를 높은지도 모르고 많이 먹는다. 이 과자 같은 거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본다. 한 5-600칼로리 되죠. 그러면 5-600칼로리면은 육개장 먹은 거 같은 거거든요. 육개장으로 식사한 거, 한 공기 식사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익스트라로 들어간다. 그럼 그런 것부터 빼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이면 지방간 제거에 있어서 가공식품류 있잖아요. 첨가물, 색소 이런 거 들은 거, 액상과당 들어간 거 그런 거를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빼고 그다음에 식사를 오히려 2시, 3시 이전에 식사에 한꺼번에 먹지 말고 식사 횟수를 늘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큐시미아 쓰는 경우하고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쓰는 경우가 다른데 싹센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끼니에 왕창 몰아먹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특히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 확 먹는다. 그러면은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좋아요. 마운자로는 조금 더 체중을 감량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반면에 위고비가 15%면 마운자로가 20에서 25%다. 그러니까 아주 고도 비만이면 마운자로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담낭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큐시미아 작용 기전이 양쪽에 있어요.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각성을 좀 더 시키기도 하고 또 가바에 영향을 미쳐 좀 이렇게 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각성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축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생겨요. 근데 주로 이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큐시미아 먹고 늘어지지 않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음식을 줄여도 버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큐시미아가 좀 더 좋고요. 제 위급이나 전부 다
이 어느 정도 이상 쓰게 되면 조금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1년 반 이 정도 지나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귀심이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유산균 제제나 이런 거를 써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게 먹고 큐시미아를 통해서 배변이 좀 안 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유산균 제제를 같이 쓰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어느 사람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네. 어릴 때 호흡기 질환 앓기도 하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네임이 그게 너무 길어서 제가 저거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못 읽겠습니다. 해, 투, 님인데요. 어릴 때 호흡기 질환 앓기도 하고 미스거로 태어나 기관지 확장 수술을 했습니다. 천식도 있는데 내시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 쓰리고 가스가 차고 입에서 입냄새도 올라오고 하는데 내시경을 수면으로 하자니 산소 포화도 낮을 것 같아서 위험할 것 같고 비수면 하자니 기계를 넣을 때 바로 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고 숨 참고 할 생각을 하니 편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천식, 수면 많이 위험한가요? 천식이 있다고 저희가 아주 수면을 못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의 폐 기능이나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 저희가 안 하거든요. 75세 이상은 수면 잘 안 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제고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준비하시면서 산소 포화도를 재시는 게 좋겠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호흡기 문제가 있으시면 산소를 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거 막고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근육량 많고 이 수면을 일으키는 약을 넣었을 때 수면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분들 중에서 근육량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체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면 오히려 일상에 그냥 일반 내시경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맘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비수면을 한번 해보시고 하기가 어려우면 다음 기회에 수면으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수면하시기 전에 어쨌든 비수면을 해도 폐기능이나 다른 심전도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또 산소 포화도 재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이 아주 강한 수면 마취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정을 주고 나중에 그때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때 이거를 완전히 자서 호흡이 이상해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40세, 50세 이상이 되신다면 내시경을 해보셔야 하고 특히나 이제 속이 불편하시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를 먼저 해보고 다음 거를 고려를 하시는 거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나머지 검사를 먼저 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 같고 또 의사들도 그거를 듣고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하고 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시작을 하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이 잘 조절되는 단계에서는 아주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어택이 일어나는 순간은 수면 내시경 할 게 아니죠. 그 내시경 자체를 미루어야 하지요. 특히 우선은 호흡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죽고 살고에. 그러니까는 호흡기 건강을 우선적으로 안정되게 한 다음에 다른 건강을 체크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CT 같은 걸로 이 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는 정도 하고 그리고 약은 그게 없더라도 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